2025년에만 미국 재무부로 들어온 관세 수입은 무려 2,8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례 없이 큰 규모로 결과적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전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만 보고 있다면 판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1,400억 달러든 2,800억 달러든 이 관세 논쟁은 사실 거대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전혀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는 관세 전쟁은 마치 복싱 경기와 같습니다. 선수들이 링 위에서 화려하게 주먹을 주고받는 모습이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링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말입니다. 국채, 통화, 그리고 동맹국들의 자본 흐름, 바로 이곳이 진짜 전쟁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단순히 군사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힘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더 큰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자금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현상의 끝에는 결국 금융이 있습니다. 관세로 벌어들이는 돈은 사실상 푼돈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전 세계, 특히 동맹국들의 자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도록 만들어 자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금융전쟁, 그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변호사의 나라 미국과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 두 시스템의 대결을 다룬 책 브레이크넥의 통찰을 바탕으로 그 판을 하나씩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미국 국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다른 나라 정부나 기관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 이것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종이 채권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무기가 되는 걸까요? 상황을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군사력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매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의 2025년 전망을 보면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꿀까요? 바로 미국 국채라는 이름의 차용증을 발행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차용증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들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달러가 훌쩍 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같은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역시 상당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업의 부족한 자금을 관계사들이 돌아가며 메꿔주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는 통용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채는 떼일 염려가 없다는 믿음이 있죠. 둘째, 무역 흑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처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들은 그 남는 달러를 어딘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만만한 투자처가 바로 미국 국채인 셈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압박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라는 우산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동맹국들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뒷받침하는, 즉 미국 국채를 사주는 역할을 암묵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와 국채로 얽힌 현대판 제국의 작동 방식입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없이는 생존이 위태롭고 미국은 동맹국들의 자본 없이는 제국을 유지하기 힘든 공생관계인 셈이죠. 이 전략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 제조업은 쇠퇴했고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는 리쇼어링, 즉 해외에 나간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결국 그 돈은 또다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동맹국들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렇게 동맹국들의 돈까지 끌어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데도 정작 미국의 제조업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시스템의 마비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미국은 엔지니어가 아닌 변호사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년 만에 뚝딱 짓던 그 야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변호사들이 규제 검토하고 소송 서류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리 하나를 놓으려 해도 환경평가와 법적 분쟁으로 10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니까요. 결국 미국은 금융으로 돈을 불리는 머니게임에는 능통해졌지만 정작 벽돌을 쌓고 기계를 돌려 실체를 만드는 근육은 다 빠져버린 겁니다. 돈으로 빚은 막을 수 있어도 퇴화해버린 엔지니어링 역량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국이 마주한 진짜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동맹국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떠넘기는 이 방식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까요? 달러의 가치를 무한정 찍어내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무역결제에서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탈달러화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만든 시스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 동맹국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달러 패권의 근간인 신뢰는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국은 이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미국에 보이지 않는 제국에 어떻게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바다 건너 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압력소처럼 내부의 압력이 한계치까지 차오르고 있죠. 그 증기는 결국 가장 약한 곳을 뚫고 밖으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의 경제 위기입니다. 세 가지 시한폭탄이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동시에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은 부동산입니다.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대한 부실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7.2%나 급감했고 이런 추세는 2026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 하락은 단순한 시장 침체를 넘어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역자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내수 부진입니다. 14억 인구라는 강력한 무기가 무색하게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 증가율은 약 3.7%에 그쳤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이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압력을 키우며 경제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세 번째 폭탄, 바로 청년 실업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학생을 제외하고 집계한 16세에서 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16.5%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 걸까요? 그 답은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본질, 바로 엔지니어의 나라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 지도부부터 공대 출신이 장악한 이 나라는 국가 전체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혹은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처럼 효율적으로만 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수학 공식이 아니죠. 엔지니어적 사고로 건물은 빠르게 지을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계산식에 넣지 못한 겁니다. 효율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 보니 시스템은 거대해졌지만 부품이 된 개인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지금 터지는 부동산 거품과 청년들의 무기력함은 바로 그 차가운 공학적 통제가 낳은 필연적인 부작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 내부 위기는 중국 지도부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벽 앞에서 말이죠.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다가 임금이 오르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장기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국은 이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선 반드시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파하는 것, 미국의 금융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손에 쥔 반격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21년 1조 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2025년 말에는 7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충격요법일 뿐 진짜 승부수는 훨씬 더 장기적인 게임에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반격은 두 가지 거대한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위안화로 대체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죠.
둘째,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위프트망을 우회하여 미국이 금융제재라는 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금융 인프라 전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미래 경제 패권을 두고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중국은 내부의 폭탄을 해체하고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는 버튼을 누르거나 미국이 중국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초강수를 두는 날, 과연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금융 아마겟돈, 그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고 누군가 정말로 버튼을 눌러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 버튼은 현실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극단적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단기간에 대량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25년 11월 기준 약 6,826억 달러에 이르며 시장에서는 이 카드를 종종 핵 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물량의 일부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시장에 쏟아진다면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고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통제 불능 상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며 위기 상황에서는 연준이 직접 국채를 매입해 시장 기능을 안정시키는 선택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금융시장이 경색됐을 때 연준은 매입 규모를 단기간에 크게 늘린 전례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실물 경제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장기 대출 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대출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와 동시에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변동성 확대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반드시 급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질수록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더 현실적인 전망은 이렇습니다. 달러, 금리, 주식이 동시에 흔들리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각국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달러 자산에서 평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대규모로 동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미국은 IEPA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미국 관할 내 특정 외국 자산을 동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수조 달러 규모 달러 자산을 한 번에 먹는 것은 현실에서는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이며 집행 난이도와 미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이런 극단적 조치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중국의 대외 결제와 금융 시스템은 단기간에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금융기관이나 주요 달러 결제 경로가 제약을 받으면 중국 기업들은 무역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달러 조달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충격은 중국 내부의 부동산, 내수 소비, 고용 문제 등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도 분명한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와 조달망의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특정 품목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의 균열입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 이후 달러와 서방 금융망에 대한 의존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바로 달러 패권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산 동결이 반복될수록 각국이 보유 자산과 결제망을 분산하려는 유인이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의 급변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다변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두 시나리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합니다. 미중 간 금융전쟁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서로에게도 큰 비용이 돌아오는 상호 파괴적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핵무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금융 아마겟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투자 생존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크게 두 가지,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격 전략입니다. 이것은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싸우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두 거인이 누가 더 큰 불을 지피는지 경쟁하는 것과 같죠? 바로 그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곳에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 통과 이후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펀드를 조성하며 반도체와 AI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 경쟁이 불붙으며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 산업들은 단순히 성장하는 것을 넘어 두 강대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키우는 미래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비입니다. 만약에 사태, 즉 금융 아마겟돈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금융 벙커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위험한 공격에만 투입할 수는 없겠죠. 리스크를 해지, 즉 분산시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 벙커는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요? 첫째, 단기 채권 ETF입니다. 금리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만기가 긴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둘째, 바로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간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이나 달러보다 더 강력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전쟁이라는 연막을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대결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서류와 소송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변호사의 나라, 미국과 효율과 속도로 세상을 조립하려는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과 출렁이는 환율 그래프에 휘둘리다 결국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돈이 흐르는 길목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 길목을 찾고 싶다면 두 제국의 충돌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한 책 브레이크넥을 지금 당장 펼쳐보십시오. 이 책은 단순한 경제 전망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만드는 능력을 어떻게 되찾으려 하는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중국의 엔진이 과연 멈추지 않을 것인지 복잡한 고차방 정식의 해답을 제시하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남들이 금값이 올랐대 라고 말할 때 왜 세계의 공장이 움직이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엔지니어 누가 미래를 거머쥘 것인가, 그 승패 속에 여러분의 부를 지킬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넥, 이 책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